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슬픈 사연을 간직한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 그 어디를 둘러봐도 강원도 산골짜기만큼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첩첩산 중 눈이 한 번 내리면 허리춤까지 쌓여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는 그곳에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윳짚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거무튀튀하게 썩어가고 있었고 흙벽 곳곳에는 찬바람이 드나드는 틈새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집안,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 만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석의 쌀을 거두라는 뜻에서 지어졌으나 그의 삶은 쌀 한 톨의 온기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척박했습니다. 만석은 가만히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말린 쑥과 당귀를 만지는 손길만은 갓난아이를 어루만지듯 섬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을 것입니다. 왼쪽 이마부터 턱 밑까지 붉고 울퉁불퉁하게 엉겨붙은 화상 자국이 그의 얼굴 절반을 흉측하게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집에 불이 났을 때 부모님을 구하려다 불길 속에 뛰어든 대가였습니다. 불마귀는 그의 고운 얼굴을 집어삼켰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불에 타버린 성대에서는 쇠를 긁는 듯한 거칠고 쇠소리 섞인 바람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연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보며 도깨비, 괴물 혹은 재수옴 붙은 놈이라며 손가락질할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심지 소리와 만석의 심정거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늑대의 긴 하울링이나 부엉이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만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짐승의 소리가 그에게는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는 친구들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사냥꾼이었으나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일을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그의 화살은 오직 이미 죽어가거나 고통받는 짐승을 편안하게 보내줄 때만 시위를 떠났습니다. 대신 그는 산이 내어주는 약초를 캐고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장터에 내다 팔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만석은 며칠 동안 모아둔 마른 가죽 몇 장을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다가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소금과 곡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낡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의 반을 칭칭 감았습니다. 흉측한 상처를 가리기 위함이었지만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러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라리 이 고요한 산길이 그에게는 장터의 소란스러움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삶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국밥집 솥단지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고기 냄새, 생선 장수의 비릿한 좌판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장터의 공기는 만석을 위축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구석진 길을 택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골목 어귀에서 공기놀이를 하던 아이들 중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산속 도깨비다. 얼굴 썩은 도깨비가 내려왔다. 아이들의 순진함은 때로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됩니다. 아이들은 돌멩이를 집어 던지며 그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만석의 어깨에 맞고 툭 떨어졌습니다.
통증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른들조차 아이들을 나무라기는커녕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쉽시음, 저 흉물스러운 것이 또 내려왔구만. 오늘 장사는 다 했네, 다 했어. 아침부터 재수없게 시리, 죄. 상인들은 소금을 뿌리는 신호를 하며 그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만석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이나 분노 대신 익숙한 체념이 묵직한 돌덩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가죽을 헐값에 넘기고 겨우 쌀 한 뼘밥과 소금 약간을 샀습니다. 제값을 쳐달라고 흥정할 목소리조차 그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위세등등한 가마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물러거라. 최진사 대감 행차시다. 하인들의 고함 소리에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져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고을의 모든 땅과 상권을 쥐고 흔드는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온갖 보양식을 찾아 헤매는 그에게 사냥꾼 만석은 눈여겨보던 존재였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비단 옷을 입은 최진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공방대가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희뿌연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개 있느냐? 반쪽이 사냥꾼. 최진사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미끈거렸습니다. 만석은 짐을 내려놓고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내 놈이 짐승의 길을 귀신같이 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 너에게 특별한 일거리를 주마. 최진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백사, 바르를 찾아오너라. 눈처럼 하얗고 천년 묵은 영물 말이다. 내 그놈을 술에 담가 마셔야 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도 낫고 회춘할 수 있다더구나. 구해오기만 한다면 내 놈의 그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대신 기와집 한 채와 평생 먹을 쌀을 주마. 기와집, 그리고 평생 먹을 쌀. 그것은 만석이 평생 꿈조차 꾸지 못한 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백사는 산의 주인이자 영물 링우였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위해 함부로 잡았다가는 산신의 노여움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것을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 취하려는 최진사의 눈빛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내 놈이 굶어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최진사는 가래침을 천뱉고는 가마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행렬이 지나간 뒤 만석은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잿빛 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멀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게에 얹힌 쌀 한 뼘박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차라리 눈을 딱 감고 잡아다 줄까 하는 유혹이 뱀의 혀처럼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흰쌀밥, 사람들의 멸시 대신 받을 부러움의 시선. 하지만 만석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생명을 해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 위로 흰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앙상한 갈대들이 바람에 서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강변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 그의 예민한 귀에 미세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파르르, 파르르. 바람 소리와는 다른 고통에 찬 생명의 몸부림 소리였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최진사가 그토록 찾던 백사였습니다. 온몸이 갓 내린 눈처럼 하얗고 비늘 하나하나가 옥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날카로운 덫에 꼬리 부분이 끼어 붉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만석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머리를 치켜들고 베리거리며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도끼보다 두려움과 애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일까? 아니면 시험일까? 이 뱀을 최진사에게 가져가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멸시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덫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뱀은 그가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고 입을 크게 벌려 위협했습니다. 만석은 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목도리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불에 타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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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의 움직임이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만석의 얼굴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을 읽어내기라도 한 듯했습니다. 만석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긁혀나오는 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이라기보다는 바람 소리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치지, 만석은 품에서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덫을 벌려 뱀의 꼬리를 빼냈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뼈가 보일 정도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을 한 줌 쥐어 상처 부위의 피를 닦아내고 자신이 쓰려고 아껴두었던 귀한 약초를 입으로 씹어 읊겠습니다. 쌉싸름한 풀냄새가 차가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가 으깬 약초를 뱀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덧바르자 뱀은 따가운 듯 몸을 비틀었지만 이내 시원한 약 기운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 부위를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가거라, 사람 눈에 띄지 말고. 만석은 뱀을 숲 쪽으로 놓아주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백사는 곧장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며 황금빛 눈동자로 만석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이하고도 영롱한 빛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눈빛에서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자신의 얼굴을 이 미물 많은 편견 없이 바라봐주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백사는 스르르 몸을 돌려 눈 덮인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핏자국 대신 가느다란 궤적만이 남았습니다. 만석은 텅 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집도 쌀가마니도 모두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다시 차가운 오두막에서의 궁핍한 삶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게를 다시 짊어지는 그의 어깨 위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눈폭풍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느 때보다 훨씬 춥고 긴 밤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나무들을 윙윙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오들오들 떨며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냇감이 넉넉지 않아 방바닥은 여전히 냉골이었습니다. 그는 얇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고 누웠습니다. 낮에 보았던 백사의 황금빛 눈동자가 천장 위로 아른거렸습니다. 잘한 일이다. 그래, 잘한 일이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미친 듯이 문을 덜컹거리며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듯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몰랐습니다. 그가 오늘 강가에서 내린 선택이 머지않아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이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운명의 수레바퀴는 때로 너무나 가혹하게 굴러갑니다. 만석이 백사를 살려보낸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사악한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귀는 소머지보다 밝았고 그의 수족들은 그림자처럼 은밀했습니다. 만석이 백사를 놓아주는 광경을 숨어서 지켜본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대감마님께 그 사실을 고한 것입니다. 뭐라, 그 천한 놈이 내 불로초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 최진사의 고함 소리가 기와집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검붉게 물들었고 쥐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좌절된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명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자비를 베푼 만석의 행동은 최진사에게 있어 용서받지 못할 반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그놈에게 본때를 보여주어라.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댄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최진사의 명령은 서리빨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 잠든 사이 어둠을 틈타 검은 그림자 몇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기름병과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석이 매캐한 연기에 놀라 잠에서 깬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장작 창고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으아, 으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그는 눈을 퍼다가 불길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름을 뒤집어 쓴 불길은 춤을 추듯 거세게 타올라 겨우내 모아둔 죗감을 모조리 집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나무가 터지는 소리는 마치 만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맨발로 눈밭을 뛰어다니며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 너머 어둠 속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진사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진 만석을 조롱하듯 바라보다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주제 파악을 했어야지. 주겠지.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창고 자리에 남은 것은 검게 그을린 재와 매캐한 연기뿐이었습니다. 이제 만석에게 남은 것은 얼음장 같은 냉기뿐이었습니다. 재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만석이 쌀이 떨어져 다시 마을로 내려갔을 때 마을의 공기는 전보다 훨씬 싸늘했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만석이 문턱을 넘기도 전에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으니 썩 꺼져. 최진사, 대감님 눈밖에 난 놈한테 쌀 한 톨도 팔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어. 정육점도 포목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만석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권력은 산골 마을의 법이었고 그 법을 어기는 자는 이 마을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빈 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마을의 문들은 세상이 그를 완전히 버렸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립무원의 섬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택감도 없이 조선 팔도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을 홀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오두막은 무덤처럼 고요했고 밤마다 파고드는 추위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헌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껴입고 냉방에 웅크리고 앉아 떨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가 고파 눈을 씹어먹으며 그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두막을 통째로 날려버릴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만석의 심장도 함께 덜컹거렸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인가.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저승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쿵, 쿵. 바람 소리에 섞여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미약하지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쿵, 쿵. 그것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험한 날씨에 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만석은 헛것을 듣는가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절박해졌습니다. 만석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어붙은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자 엄청난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눈보라 속에 작고 가녀린 형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여인이었습니다. 얇은 무명 치마 저고리는 찢겨 있었고 맨발은 꽁꽁 얼어 자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그녀를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몸에서 아주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문을 닫고 그녀를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비록 불기가 거의 사라진 아랫목이었지만 그래도 바깥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속옷을 벗어 그녀를 감싸고 마른 수건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체온이라도 나누기 위해 그녀의 언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계속해서 문질렀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그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오목조목한 이목구비가 마치 빚어놓은 도자기처럼 고왔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 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옅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추워, 살려주세요. 만석은 급히 미지근한 물을 떠와 그녀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맑고 투명했지만 초점이 없이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희뿌연 막이 낀 듯한 눈동자.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낯선 기척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녀가 학대받던 기억 속에 갇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릴까봐 섣불리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물그릇을 내려놓고 바닥을 손바닥으로 2번 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고 느릿하게 숨을 내쉬며 위협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려 애썼습니다. 여인은 숨소리가 거칠지만 저기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떨리는 손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다 만석의 옷자락에 닿았습니다. 거기 누구 계세요?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만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사냥꾼의 손과 가늘고 상처투성이인 여인의 손이 만났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흉측한 얼굴 때문에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만석의 손은 괴물의 손이 아니라 얼어 죽어가던 자신을 잡아준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따뜻해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렌화라고 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살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진흙탕 그 자체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최진사 댁에 노비로 팔려갔다고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는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부엌대기 일을 했지만 최진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최진사가 애군을 막기 위해 장님 처녀를 제물로 삼아 구판을 벌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어디가 길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바람이 미는 대로 발이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다 불빛 같은 따스함이 느껴져서 연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만석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흉측한 화상 자국은 어둠 속에서 그리고 그녀의 다친 시야 속에서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만석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오두막 안에는 전에는 없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이 부족해 방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를 데워주었습니다. 만석은 연화의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의 위치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녀가 부딪히지 않도록 날카로운 모서리들을 헝겊으로 감쌌습니다. 밖에서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피울 때면 연화는 그 소리를 듣고 어느새 다가와 불 쬐는 것을 도왔습니다.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석이 아껴두었던 말린 도토리와 또뿌리를 끓여 묽은 죽을 만들었습니다. 쓴맛이 나는 형편없는 음식이었지만 연화는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감사히 먹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맛있어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녀의 말에 만석은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덜어 그녀의 그릇에 몰래 담아주곤 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불렀습니다. 연화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놀라울 만큼 예민한 귀와 손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그가 지쳐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알아차렸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우시네요. 눈이 많이 쌓여서 힘들었죠. 만석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먼저 다가와 그의 뭉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닿을 때마다 만석의 고단했던 하루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잃어버린 목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만석이 하고 짧게 소리를 내면 그녀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대답했습니다. 네, 물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여기 있어요. 어느 날 밤 만석은 잠든 연화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흉측한 괴물과 쓸모없는 장님, 세상은 그들을 그렇게 불렀지만 이 작은 오두막 안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자신의 흉터난 뺨을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평생 저주라고 생각했던 이 얼굴이 그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만석은 두려웠습니다. 쌀독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최진사의 집요한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잠결에 뒤척이며 이불을 걷어차자 만석은 조용히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작고 여린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이 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때 밖에서 부엉이가 길게 울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 전야를 알리는 신호처럼 밤은 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벽에 걸린 낡은 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활. 이제는 사냥이 아닌 지키기 위해 저 활을 들어야 할 때가 오고 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뼈를 깎는 듯한 동지섣달의 밤이었습니다. 만석과 연화가 기거하는 산속 오두막은 눈 속에 파묻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지만 시련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그들의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화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더니 급기야 불덩이 같은 고열이 그녀를 덮친 것입니다.
긴장과 공포 속에서 도망쳐온 후유증이 뒤늦게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녀는 악몽 속에서 여전히 최진사의 집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수건을 차가운 눈물에 적셔 그녀의 이마에 올려주었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오고 싶어도 마을로 내려갔다가는 당장이라도 최진사의 하인들에게 잡혀 매질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진 돈 한 푼 없는 그에게 약을 내어줄 의원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절망적인 눈으로 끙끙 앓는 연화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에서 보낸 사냥꾼이었습니다. 짐승들이 병들거나 다쳤을 때 본능적으로 찾아 먹던 풀과 나무 뿌리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배탈이 났을 때 캐먹던 칙칙한 뿌리, 상처 입은 노루가 몸을 비비던 잎사귀들. 그것은 의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산이 가르쳐준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기다려요. 금방 다녀올게. 만석은 앓고 있는 연화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깨미 하나를 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은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살을 내는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땅바닥을 기어가다시피 하며 눈 속에 파묻힌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려야 한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잿빛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빛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만석은 벼랑 끝 바위 틈에서 겨우 설한초 겨울을 견디는 푸른 몇 부리와 산도라지를 캐낼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는 꽁꽁 언 손을 녹일 새도 없이 약탕관에 약초를 넣고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 가득 쌉싸름하고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만석은 정성껏 달인 약물을 식혀 의식이 없는 연화의 입을 벌리고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호를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연화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르던 숨소리도 평온해졌습니다. 만석이 쪽잠에 들어 꾸벅거리고 있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연화가 힘없는 몸을 일으켜 앉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만석이 있는 쪽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고소한 냄새가 나요. 아저씨가 저를 살리셨군요.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투박한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몸을 추스른 연화는 가만히 앉아 밥만 축낼 수는 없다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신 손끝의 감각이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발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만석이 구해온 텐덩굴과 마른 억새, 그리고 짐승의 털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그녀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거친 재료들은 놀라운 변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억새로 돗자리를 짰는데 그 짜임새가 어찌나 촘촘하고 매끄러운지 마치 비단결 같았습니다. 또 똥껍질을 얇게 꼬아 만든 신발은 투박하지 않고 발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물건들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자연의 숨결이 깃든 예술품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짐승의 털실로 짠 조끼에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꽃 문양이 들어가 있었는데 눈으로 보지 않고 짰다고는 믿기 힘든 솜씨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장터에 내다 팔면 쌀이라도 조금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화가 수줍게 내민 돗자리를 받아든 만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봐온 어떤 물건보다 아름답고 정교했습니다. 만석은 연화가 만든 물건들을 지게에 지고 사람들이 드문 새벽 시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흉측한 그의 몰골 때문에 피하던 사람들도 그가 펼쳐놓은 물건들을 보고는 발길을 멈췄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엇으로 만든 것인고? 억새가 이리도 부드러울 수 있나? 이 꽃무늬 좀 보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가? 물건은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쌀과 소금, 그리고 따뜻한 솜까지 구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값을 받았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산속 괴물 사냥꾼 집에 선녀가 산다더라. 그 집에서 나온 물건을 쓰면 병이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괴물 사냥꾼이 사실은 명의민이라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약초를 안다더라.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하나둘씩 만석의 오두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몰래 찾아와 곡식과 반찬을 놓고 연화의 돗자리나 만석의 약초를 받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오두막 주변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을 보며 돌을 던지던 아이들도 이제는 약초 아저씨라며 멀리서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만석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흉터 너머에 있는 그의 진심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 허시도 뭐라. 좋은 일에는 언제나 마가 끼는 법입니다. 이 소문이 최진사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뭐라, 내 집에서 도망친 장님 계집이 그놈과 살면서 재주를 부려 돈을 벌고 있다고? 최진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버리려 했던 물건이 남의 손에서 보석이 되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만석과 거래를 트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가서 그년을 끌고 오너라. 그리고 그놈은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한 죄로 관아에 넘길 것이다.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연화의 손재주를 이용해 큰 돈을 벌 궁리와 눈의 가시 같은 만석을 제거할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평화롭던 오두막에 검은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습니다. 최진사의 집사 곰보 영감이 건장한 하인 십수명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위협적인 기세로 마당을 점령했습니다.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곰보 영감의 고함 소리에 연화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만석의 뒤로 숨었습니다. 만석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 저녀는 우리 대감댁 노비이니 당장 내놓거라. 그리고 내놈은 감히 주인 있는 종을 숨겨주었으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연화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연화의 비명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인 하나가 연화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자 그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맞아도 빌며 그림자처럼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 대접해준 여인이 자신의 전부인 가족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만석은 벽에 걸려있던 낡은 활을 낚아챘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앉았지만 시위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그는 화살통에서 화살 하나를 뽑아 시위에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탕!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이 바람을 갈랐습니다. 화살은 연화를 잡고 있던 하인의 상투관을 정확히 맞춰 날려버리고 뒤에 있던 기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히익! 하인은 기겁을 하며 엉덩방아를 타섰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만석에게 쏠렸습니다. 만석은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걸고 시퍼런 눈으로
곰보 영감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제 흉측한 괴물이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수호신처럼 무시무시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만석의 입에서 쇳소리가 긁혀 나왔습니다. 그것은 비명도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맹수의 으르렁거림 같은 경고였습니다. 그때는 심장이다. 하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만석이 그저 병신 같은 사냥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이자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가장 위험한 짐승이었습니다. 곰보 영감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만석의 화살촉이 자신의 미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연하를 등 뒤로 감싸 안으며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연하는 만석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꺼져라. 내 집에서 당장. 만석의 기세에 눌린 하인들이 주춤주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만석이 방심한 틈을 타 일제히 덮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감돌았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곧 터질 듯한 폭력의 기운이 오두막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많아졌습니다. 마치 수천, 수만의 낙엽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듯한 기묘한 소리. 그것은 짐승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비늘이 덮인 배가 땅을 스치는 소리, 스스스, 스스스. 하인들 중 눈이 밝은 자가 숲 쪽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야? 숲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하인들이 가리킨 곳에서는 눈 덮인 땅을 가르고 수백, 수천 마리의 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가 검은 물결을 토해내는 것과 같은 장관이자 공포였습니다. 그 선두에는 달빛을 받아 서리발처럼 하얗게 빛나는 백사 한 마리가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지난 겨울 강가에서 살려주었던 바로 그 뱀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크고 영험한 기운을 내뿜는 영물링우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뱀떼는 순식간에 오두막 마당을 포위했습니다. 독사, 구렁이, 살모사 할 것 없이 온 산의 뱀들이 만석과 연하를 보호하듯 그들 주위에 둥그렇게 벽을 쳤습니다. 곰보 영감과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뒤였습니다. 뱀들은 공격할 듯 채색거리며 혀를 날름거렸지만 신기하게도 만석과 연하가 있는 쪽으로는 머리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의 눈이 먼 침입자들만을 향해 서슬퍼런 살기를 뿜어낼 뿐이었습니다. 살려줘. 뱀이다. 뱀 귀신이 나타났다. 하인들 중 하나가 몽둥이를 내던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곰보 영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백사가 천천히 곰보 영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그를 꿰뚫어 볼 듯 응시하자 곰보 영감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기절해버렸습니다. 뱀떼가 길을 터주자 정신을 차린 하인들은 곰보 영감을 질질 끌고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침입자들이 사라지자 백사는 만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몸짓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올리는 정중한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활을 내려놓고 백사를 마주 보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흘러넘쳐 닿았습니다. 고맙다. 우리를 지켜주었구나. 만석의 쉰 목소리에 백사는
꼬리를 살랑이며 화답했습니다. 이윽고 백사가 숲으로 몸을 돌리자 수많은 뱀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수레바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간 뱀떼는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마을로 최진사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안방에서 값비싼 술을 마시며 하인들이 연화를 잡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스스 스스스. 마루 및 기와장 사이 담벼락 틈에서 수천 마리의 뱀들이 쏟아져 들어와 집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연 최진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습니다. 마당은 뱀들의 바다였고 그 한가운데서 백사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변괴냐,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하인들은 이미 모두 도망친 뒤였습니다. 백사가 방 안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오자 공포에 질린 최진사는 뒷걸음질 치다 켜놓은 호롱불을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기름이 쏟아지며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비단 병풍과 이불에 불이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방 안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으악, 뜨거워, 살려줘. 최진사는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턱을 지키고 선 뱀들이 두려워 나가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탐욕이 쌓아올린 집과 함께 붉은 화마호모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자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이 정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사라지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악독한 주인이 사라진 땅은 소작농들에게 골고루 돌아갔고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산속 오두막에도 기적 같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석과 연화는 최진사의 재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산속에 머물렀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얼음이 녹고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만석의 오두막은 이제 더 이상 쓰러질 듯한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튼튼한 나무와 황토로 집을 새로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만석이 심은 약초들이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연화가 짠 고운 돗자리들이 봄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부엌에서 나온 연화의 목소리는 종달새처럼 맑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에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입술은 앵두 같았습니다. 만석은 장작을 패던 손을 멈추고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흉터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의원이자 한 가정의 듬직한 가장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아이를 안고 강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겨울의 강가는 이제 형형색색의 들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강물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버들 강아지는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만석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야, 바람이 참 좋구나. 꽃내음도 나고. 만석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마저도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강 쪽을 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방님, 정말 따뜻해요. 마치 그날 밤 서방님이 잡아주신 손처럼요.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때 풀숲 사이로 하얀 뱀 한 마리가 스르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가거라. 너도 나도 이제는 행복하구나.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 대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축복과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된 사냥꾼과 그의 아내는 그렇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진리를 세상에 남긴 채 말이지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호롱불 심지도 다 타들어가고 밖에는 눈이 그쳤나 보군요. 긴 이야기 들어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오늘 밤 꿈자리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안녕히 주무시게나.